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의협심이 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 따뜻하고 정 많은 초로의 정생원이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흉년이 들어 그 마을과 이웃 마을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다. 이에 비교적 살림이 넉넉한 정생원은 광에 쌓여 있는 곡식으로 죽을 쑤어 굶주리는 사람들의 끼니에 도움을 주었고, 또 아픈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재물을 내놓아서 약을 구해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이런 날들이 쌓이다 보니 넉넉했던 정생원의 살림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이르러 훗날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정생원의 사정을 안 이웃 사람이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박 부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다. 그러나 정생원은 박 부자가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기에 주저하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안고 박 부자를 찾아갔다. 박공, 지금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어. 제가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만 저만의 힘으로는 붙이는 듯하니 작은 정성이라도 좀 보태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이 부탁을 듣자 박 부자는 희끗희끗한 수염을 어루만지며 뭔가 못마땅하다는 얼굴을 하고 말을 했다. 아니, 정생원님. 저는 정생원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리 사십니까? 그리 산들 막상 정생원님이 어려움에 처하면 누가 눈길이라도 줄런지. 우완 참, 오지랖도 참으로 넓으십니다. 생원님께서도 순간의 호기로 재산 탕진하지 마시고 가솔들이나 챙기십시오. 박 부자가 값비싼 고서 하나, 골동품 등 진귀한 물건을 구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소문을 익히 들은 정생원은 박 부자의 주변을 둘러보며 말하였다. 집안에 이리 진귀한 물건들이 쌓여 있는데 물건에 쏟는 관심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굶주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시면 어떠신지요? 정생원의 이 말에 박 부자는 더욱 신기가 상했는지 이내 등을 돌리며 혀를 끌끌 찰 뿐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정생원은 이내 자리를 뜨며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괜한 말을 한 건가? 사람마다 다 자기 사정이 있을 텐데. 음,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저리 귀한 물건들을 집에 쌓아놓고 살면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웃 사람들을 나몰라라 한다니 안타깝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생원은 당초 박 부자가 작은 성이라도 보여준다면 감지덕지하다고 생각했으나 박 부자가 자신에게 내뱉은 말은 정녕 못돼 먹었다는 생각이 며칠이 지나도 내리에서 사라지질 않았다. 고요한 정생원은 박 부자의 언행은 그냥 자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한 가지 묘수를 떠올렸다. 정생원의 집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귀한 그림 한 점이 있었는데 과거 이름만 대도 알만한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었다. 정생원은 그림 그리는 것에 조예가 깊었던지라 그림을 흉내내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은 두 폭의 그림을 그려냈다. 원본과 흡사한 두 그림에서 차이점이라고는 한 폭에는 여행객이 우산을 짚고 서 있는 모습이었고 다른 한 폭에는
우산을 펼쳐 쓰고 서 있는 점이 달랐을 뿐이었다. 정생원은 장인을 불러 낙관을 똑같이 만들어 찍고 표구도 하여 모사한 그림 두 폭을 그럴듯하게 준비했다. 다음 날 정생원은 박부자를 포함하여 주변에 행색케나 한다는 집안의 손님들을 청하여 시혜를 열고 잔치를 베풀었다. 때는 한여름 장마를 앞두고 있던 터라 그날은 유난히 찌는 듯이 더워서 다들 부채질을 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식구를 읊어가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에 정생원의 집에 문객으로 머물던 사내가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생원얼은 어찌 이리 귀한 그림을 벽에 내고셨는지요? 우산을 짚고 서 있는 사람의 유유자적한 모습이 참으로 와닿습니다. 이와 같은 걸작은 처음 봅니다. 오호, 그런가? 이 그림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대에 걸쳐 내려오는 대가의 그림이라네. 여기 그분의 낙관도 있지 않은가? 지금은 몇 점 남지 않은 귀한 물건이지만 내 오늘 특별히 귀한 분들을 모시고 자랑 좀 하려고 벽장 금고에서 꺼내 걸었네.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참석한 손님들은 저마다 그림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권주를 이어갔다. 대청에서 식사를 마치자 주인은 별실로 자리를 옮겨 차를 내어 손님들과 환담을 이어갔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자 어느새 바깥에는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주인 정생원은 하인에게 일러 대청에 저녁상을 마련하도록 이르며 뜸모를 눈짓을 하였고 하인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저녁상이 차려지자 정생원은 다시 대청으로 손님들을 데리고 나와 잔치를 이어갔다. 중이 무르익어가고 밖에서 내리는 빗소리는 그칠 줄 모르니 정생원은 벽 쪽을 바라보며 살며시 웃음 지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손님 하나가 벽에 걸린 그림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고 다른 손님들의 시선도 일제히 벽에 걸린 그림으로 향했다. 이상한지고 내가 오늘 술이 과했나? 아니, 왜 그러시오? 낮에는 분명 그림 속 사람이 우산을 짚고 서 있었는데 지금은 우산을 펼쳐 쓰고 있구려. 오호, 그렇습니다, 그려. 날이 개면 우산을 접어서 찍고 비가 오면 우산을 펼쳐 쓰는 듯입소. 참으로 신기한 그림입니다. 이렇듯 모든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감탄에 맞지 않을 때 한편에서 묵묵히 아무 말 없이 뚫어져라 그림만 바라보던 박부자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으며 솟아나는 물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밤이 되자 모임이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에 박부자는 그림에 온 신경이 팔려 좀처럼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이 집의 문객이 다가와 박부자 옆에 섰다. 어르신, 그림이 참으로 신기하지요? 밤이 늦었으니 이제 귀가하셔야 하지 않겠는지요? 이 말을 듣고 박 부자는 결심한 듯 마른 침을 삼키며 문객에게 말했다. 여보게, 내가 돈 1,000냥을 내면 이 그림을 정생원께서 내게 넘겨주실 것 같은가? 이 말에 문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 손살에 맞아 치며
말했다. 말도 마십시오. 어르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데 생원 어른께서 그깟 천냥에 내놓겠습니까요? 어허, 그래? 그럼 얼마를 내면 그림을 내주실 듯한가? 글쎄요, 많은 돈을 낸다 한들 생원 나리께서 귀한 가보를 선뜻 내주시겠습니까요? 평소에는 벽장 금고에 간직하시던 그림인데 오늘은 특별히 꺼내 걸었던 것입니다요. 다만 문객이 말을 얼버무리자 답답한 듯 박부자가 재촉하자 문객이 주저하며 답했다. 다만 근자에 마을 사람들을 돕느라고 가산의 많은 부분을 내놓으신지라 지금은 돈이 아쉬우실 듯하니 한 돈 10,000냥 정도만 불러보시지요. 혹시 압니까요? 청을 들어주실는지. 만냥이라는 말을 들으니 박부자는 잠시 입이 떡 벌어졌으나 그림에 대한 미련을 떨칠 수가 없어 안절부절 못하였다. 그러다가 여보게 내 10,000냥을 내놓음세. 그래도 어찌 선뜻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낼 수야 있겠나? 자네가 중간에 거간이 되어 흥정을 붙여주게나. 문객이 마지못하는 듯 동의하자 박 부자는 한박웃음을 지으며 마치 일이 성사된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문객은 정생원에게 이 말을 전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 지었다. 이후로 문객은 정생원과 박 부자 사이를 수차례 왔다 갔다 하며 흥정이 오고 갔으며 의선은 반액을 주고 그림을 가져가기로 했다. 기쁜 마음에 박 부자는 5,000냥을 내놓고 그림을 가져다가 자신의 집에 걸었다. 여전히 날은 장마로 인해 질척이었지만 그토록 소장하고 싶은 그림을 갖게 된 박 부자는 뿌듯한 마음에 가설들을 모아놓고 그림의 내력이며 신기함을 자랑하니 가설들은 기가 솔깃해져 박 부자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으며 하루속히 비가 그치길 기다렸다. 박 부자 역시 기나긴 장맛비가 그치고 날이 개어야 그림 속 우산 쓴 사내가 우산을 접어들 텐데 하며 비 그치기를 학수고대했다. 그러길 사흘이 지나고 밤이 되니 서서히 빗줄기가 가늘어지기 시작하자 박 부자는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옳지. 이제야 비가 그치려나 보구나. 다음 날 박 부자는 이른 아침부터 옷을 정갈하게 갈아입고 가설들을 모이게 했다. 한낮이 돼서야 박 부자가 그토록 바라던 대로 비가 점점 잦아들더니 이내 비가 그쳐가고 햇살이 고개를 내밀 듯하자 박 부자는 그림 앞에 서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봐라, 이 그림 속 사내가 잠시 후 비가 그치면 썼던 우산을 내려줘 볼 것이니 한눈 팔지 말고 잘들 보거라. 이른 아침부터 꼼짝없이 기다리던 가설들은 기대된 마음으로 뚫어지게 그림을 바라보았으며 박 부자는 그 누구보다도 기대감 속에 마른 침을 삼키며 그림을 응시하였다. 이윽고 비가 완전히 그치고 해가 나오자 박 부자는 눈을 연신 꿈뻑이었으나 이내 정신을 집중하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기세로 그림을 바라보니 눈이 붉어지고 눈물이 흘러도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기대했던 순간은 오지 않고 그림 속의 사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직 비가 오는가 싶어 그림과 햇빛이 비치는 마당을 번갈아 보았지만 초조한 박 부자의 마음과는 달리 아무런 변화가 일지 않자 옆에 있던 가솔들은 박 부자의 눈치를 살피며 뭐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허허, 이럴 리가 없는데 뭐가 잘못된 것인가? 한껏 기대했던 마음이 무너지자 허탈함에 박 부자는 바닥에 덜썩 주저앉았으며 이내 뭔가 생각난 듯 성난 목소리로 하인을 부른 박 부자는 급히 정생원의 문객을 데려오도록 했다. 아니 여보게 어찌 이렇게 사람을 속일 수가 있는가? 당장 정생원께 구해서 돈을 돌려주게나. 문객은 이 말을 정생원에게 바로 알리자 정생원은 다른 한 폭의 그림을 마저 챙기고 박 부자를 찾아갔다. 생원님, 정말로 섭섭하오이다. 피참 모르는 처주도 아닌데 그리 사기를 칠 수 있소. 이 일을 당장 관아에 고변하고 싶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돈을 돌려주신다면 정리를 생각해서 관액은 면하게 하겠소이다. 이 말을 듣자 정생원은 빙그레 웃으며 가져온 그림 한 폭을 펼치며 말했다. 제가 그림에 작은 소질이 있어 잠시 필묵을 활용하여 그림을 걸어 놓았던 것인데 저는 한사코 거절하였으나 저의 뜻과 달리 그림을 갖고자 하신 분은 정작 박궁이 아니십니까? 이 말에 박 부자는 아연실색하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자 정생원이 말을 이었다. 제가 나머지 그림 한 점을 드릴 터이니 날이 개면 우산을 접은 이 그림을 걸어 감상하시고 비가 오면 우산을 편 그림을 걸어 감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마음을 푸십시오. 허허. 이 말에 박 부자는 더욱 말문이 막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자 정생원이 마저 말을 했다. 박공께서는 돈을 돌려받길 원하시겠으나 그 돈은 이미 제 수중을 벗어나 힘들어하는 마을 사람들을 구일하기에 썼소이다. 박공을 대신하여 널리 착한 일을 심고 공덕을 쌓았으니 장래에 필히 그 성과가 박공에게 미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래도 그 5,000냥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실 것입니까? 이 말에 박 부자는 더 이상 항변도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으며 정생원은 말을 마치고 돌아갔다. 박 부자는 대청으로 나가 뜰에 핀 배롱나무 꽃을 무심히 바라보며 정생원의 말을 되새김질하게 되었다. 우산이 간절히 접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만냥이 아깝지 않았는데 배고파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들에게는 한 냥도 아까워 사람들을 그리 모질게 대했구나라는 생각이 순간 스쳤다. 어허, 이 한 몸 다 쓰지도 못할 재물을 모으기에 어리석게도 살았구나. 이튿날 박 부자는 곳간에 산더미같이 쌓인 곡식을 내어 기근에 시달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빼곡히 모아두었던 귀한 보물들을 하나 둘씩 처분하여 이 역시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고 가뭄에 대비해 볼을 쌓는데 희사했다. 박 부자는 곳간이 점점 비어가고 집안 곳곳의 보물들이 사라져 갔지만 가슴에 쌓여가는 뿌듯함에 선행을 멈추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오래도록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